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465쪽 국권 수운동부터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러일 전쟁부터 한번 볼까요? 러일 전쟁을 보겠습니다. 최소한 러일 전쟁 연도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러일 전쟁. (1904년입니다) 연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2번 봐봐요. 동그라미 2번 봐보시면 러일 전쟁의 발발 나와 있죠. 자, 거기 전쟁 발발 부분 두 번째 박스 한번 봐봐요. 자, 일본이 인천연안과 지금 제물포항을 얘기해요. 인천연안과 리순항에 정박해 있던, 리순은 중국 얘기하는 거고요. 리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요게 일명 우리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뭐냐면, 우리 책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보통 우리가 1 다음에 뭐가, 1 앞에 뭐가 있어요? 0이 있죠. 보통 이걸 0차 대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참고로 0차 대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0차 대전이다. 자, 인천의 제물포에 러시아 함선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선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일본 애들이 와서 습격을 해버렸어요. 일본의 함선 10대가 왔어요. 결과적으로 러시아 함선과 상선이 침몰하게 됩니다. 자폭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일본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자폭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자폭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거죠. 근데 실은 이 러일 전쟁과 관련돼서 앞에 해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용안포 사건이 있어요. 우리 러일 전쟁을 하다 보면 용안포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긴 합니다. 러일 전쟁의 첫 번째 원인이 용안포 사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원인 또는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과 배경을 용안포 사건이다. 용안포는 자, 이렇게 지도를 살짝 그려볼게요. 이렇게 용안포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요. 압록강 쪽에 있어요. 여기는 배들이 정박을 하고요.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이고 굉장히 군사적 요점 도시다 보시면 돼요. 군사적 요점을 가지고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게 용안포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용안포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러시아 애들이 점령을 하게 됐어요. 네, 러시아 애들이 점령을 하게 돼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항구가 되었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이나 영국이 전부 다. 그런데 러시아 애들이 불법 점령을 하게 됐다. 그래서 영국 애들과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 점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되는데 기습 점령하고 군을 갖다가 주둔하고 함선을 배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비판을 가진 사건 그 자체가 우리는 이 용안포에서부터 출발했다 보시면 돼요. 용안포 사건을 좀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러일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용안포 사건이다. 이해 가셨죠? 자, 다시 한번 국권 침탈 과정의 박스로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1903년 첫 번째 용안포 사건 밑줄 하나 살짝 긋습니다. 러일 전쟁의 배경 원인 중에 하나가 용안포다. 러시아 애들이 기습 점령해서 함선을 정박하고 군을 주둔시키고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서 영국과 일본이 반발하게 됐다. 이걸 계기로 해서 러시아 전쟁이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상황이 되자 우리 고종임금의 액션이 궁금해지죠. 우리 고종임금이 여기에 뭘 할 건가? 그게 나와 있죠? 북의 중립선언이에요. 고종임금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러시아 편도 들지 않고 일본 편도 들지 않겠다는 북의 중립선언이 여기에 딱 나와요.
됐죠? 그랬는데 일본 애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고정임금의 국외 중립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듬해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됐다. 그리고 일본 애들은 여기에 한일 의정서를 맺게 됐다. 자, 이제 한일 의정서부터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한일 의정서 보겠습니다. 군사기지, 군사시설 사용권을 가져갔어요. 그거 밑줄 하나 그어야 돼요. 군사시설 사용권을 가져갔다. 이건 뭐냐면, 그 한일 의정서는 쉽게 얘기해서, 일본과 조선의 군수동맹이라고 부르면 돼요. 네. 엄격히 표현하면 군수동맹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네들 군수하지 말고 차라리 공수라고 할까요? 네. 공수라는 표현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공수동맹이라는 말이 표현이 맞습니다. 한일의정서는 일본과 조선 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공수동맹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인 단어, 군사기지 사용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러시아를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군사기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애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다고. 그게 용산이에요. 용산에 드디어 주둔군들이 하나씩 자리 잡게 됐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충고권이에요. 충고권입니다. 충고권이란 조선이 일본이 아닌 일본애의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 치면 일본의 충고를 받아야 된다. 일본의 충고를 받아야 된다. 요 내용이 충고권이야. 일종의 어드바이스죠. 조선 당신네들이 다른 나라와 일본이 아닌 제3국가 외교 관계를 맺으려 치면 일본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됩니다. 이 충고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요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요 시기가 이미 실질적 외교권 박탈이다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 외교권 박탈 시기가 이다. 보통 우리 외교권 박탈하게 되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을사늑약이죠. 원래는 보통 그죠? 근데 통상 요게 이미 벌써 외교권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을사늑약 이전에 이미 끝났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한일 의정서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4년 4월에 조선 주창원이라는 게 나오죠. 자, 요건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구급하는 시험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고요. 예, 여기서 뭐 법원직을 준비하다든가, 그 다음에 기상청을 준비한다든가, 국회 사무직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조선 주창원 당연히 알아야 되고, 7급은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7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조선 주차군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의정서와 협정서 사이에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봐. 군사기지 사용권 나왔죠?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군사기지 사용권이 떨어지자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용산에 군을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게 조선 주차군이에요. 자, 조선 주차군 점차 이제 명칭이 바뀔 거예요. 봐볼게요. 을사늑약 때 이네들이 우리나라를 협박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을사오적이 어떻게 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개시키는 애들이 조선 주차군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1916년에는 조선 사령부로 개편됐고, 그다음에 3.1운동 때는 우리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애들이 이 애들이에요. 총칼을 지배했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는 24단으로 개편됐어요. 그래서 19사단, 그 다음에 24단 개편을 될 때 얘들은 24단으로 개편되고 용산에 주둔했어요. 나라가 폐망할 때까지. 이게 조선 주차군이다 보시면 돼요. 주차군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주차군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주차군 뭐예요? 주둔이라는 말은 이해 가겠는데 이런 얘기 가끔 하시거든요.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보통 군이 2년 정도 이렇게 근무 기간을 가지고 들어와요. 얘들은 뭐죠? 얘들은 교환 근무하는 애들 갖다가 주차군이라 불러요. 이건 우리가 표현하는 게 아니야. 일본 애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표현한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의 표현에 의하면 2년 주기로 와서 근무하는 애들인데 이걸 주차군이라 한다. 교대 근무하는 애들이야. 얘들은요, 그냥 주둔하는 거예요. 얘들은 요거 관계없어요. 그냥 주둔하는 거예요. 그냥 주둔하는 애들은 그냥 주둔군. 2년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새로운 애들이 오는 걸 이건 주차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단 요 시기에 주차군이었다. 기억 잘 하실 거야. 여기는 순서를 물어볼 거야.
그럼 한일 의정서에 군사기지 사용권을 알게 되면 이거 순서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협정서 넘어가기 전에 이미 주차군은 용산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꼭 기억할 것, 앞에 선후관계 순서를 끊임없이 물어볼 것이다. 조선 주차군 어디에 앉을 것인가를 잘 기억해 두실 것. 그 다음에 한일 협정서 가겠습니다. 한일 협정서에 원래는 이렇게 불러요. 좀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그죠? 예, 뭐, 한일 의정서는 공수동맹이다. 예, 군사동맹이 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로 일본 애들이 우리에 싹 들어오게 하는 거고, 외국인을 용병하는 협정이다. 드디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게 됐다. 일종의 이게 고문관들이죠. 고문 정치가 드디어 협정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조약 중에 하나가 한일 협정서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또 1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하죠. 1차 한일 협약이다. 1차 한일 협약 자체가 강력하죠.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고문 정치를 펼치게 하는 정치가 처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다. 그 대표적인 인물 하나씩 가겠습니다. 자, 스티븐슨, 마루야마, 메가다, 노즈, 시데하라 있죠. 거기에 애교 부분 스티븐슨하고 메가다만 잡으시면 돼. 요 두 개만 잡으면 돼. 이 두 사람만 나와. 나머지 건 안 하셔도 돼. 우리 줄여야지 공부할 때. 스티븐슨 외우기도 좋아. 우리 SM 기획사가 있어 이렇게. 예. 1차 한일 협약에 SM 기획사가 사인해줬나 봐.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 SM 기획사 정도는 아시겠죠 우리가, 그죠? 예. 자, 스티븐슨 외교 고문입니다. 고정임금이 외교 고문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고정임금이 외교 정책을 펼치려 치면 이 사람이 전부 다 브레이크를 다 걸어. 고정임금이 외교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게 스티븐슨이에요. 이게 메가다입니다. 이 사람은 재정 고문이에요. 재정 고문.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우리나라에 이 사람에 의해서 화폐개혁이 이른다. 이게 1905년짜리라고. 이게 1904년이고. 그죠? 기억 잘 하셔야 돼. 1904년 한일협약, 1차 한일협약, 화폐개혁 1905년. 이 사람이 또 알아야 될까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장인한 전명훈 열사에 의해서 죽음을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티븐슨도 알아야 되고 메가다도 알아야 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스티븐슨과 메가다가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출제자들이 물어볼 거다. 이게 1차 한일협약이다. 한일협정사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들 외국인 용병협정이라 불러요. 우리 보통 용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용병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데려다 쓰는 거잖아. 얘들은요, 지네들 일본에 와서 심어버린 거예요. 이게 용병협정이에요. 외국인 용병협정이라는 말을 써요. 고문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05년 7월, 8월, 9월에 자, 그 7, 8, 9에 동그라미 하나씩 쳐봐요. 다 같은 1905년이에요. 7, 8, 9에 동그라미 쳐봐요. 7, 8, 9, 7월, 8월, 9월. 그럼 또 있어. 앞에 조약 내용 중에 가영포에 동그라미 쳐봐. 가스라 데프트의 가, 2차 영일동맹의 영, 포츠머스 조약의 포, 가영포. 7, 8, 9 가영포 조약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울산늑약이야. 그게 11월이에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일본 애들의 치밀함을 얘기하는 거야. 울산늑약까지 가기 전에 외국인들로부터, 외국 나라로부터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는 데 대한 부분을 인정받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가영포 조약이에요. 그만큼 치밀하네요. 일본 애들이 그 치밀함을 이때부터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치밀하죠? 우리 화이트리스트 얘기할 때 하는 거 보세요.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우리에게 화이트리스트 제시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도 일본은 우리 항상 견제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7월부터 보겠습니다. 가스라 데프트입니다. 자, 간단해요. 필리핀과 미국은, 필리핀은 미국 같은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대해서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 의도가 갖지 않고 있다. 즉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 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지네들이 생각이에요.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 나는 일본 입장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개의치 않겠다,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가스라 데프트 두 나라의 참사관들이 와가지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2차 영일동맹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영국이요. 대신 영국은 인도를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2차 영일동맹. 가영포입니다. 이제 포츠머스입니다. 포츠머스는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자, 우리 러일 전쟁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죠. 1904년에 시작해서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끝납니다. 그 종집을 찍은 인물이 시어도 루스벨트입니다. 이 사람이 러일 전쟁을 종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시에 이걸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미국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라는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대통령 사람들이. 시어도즈라는 사람인데 여기는 시어도즈 루즈벨트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표현한 거죠.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 미국이 중재에 의해서 러일 전쟁을 수습시켰다. 그리고 그 조약을 포츠머스라는 도시에서 맺었기 때문에 이걸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한다. 러시아의 황제가 일본의 천황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의 전권 대사들이 이름했던 모든 업무를 이름하는 걸 우리 보통 그 당시 쓰는 용어가 전권 대사예요. 전권 대사들이 와서 서명하고 맺어지게 됐다. 이제 됐죠? 네. 이게 포츠머스 조약이다. 읽어볼까요?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좀 이해가셨나요? 요거 이후에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 좀 어려운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요거 이후에 포츠머스 조약 이후에 일본 애들이 사할린 남반부를 할양받아요. 땅덩어리를 반 떼어갔다는 뜻이에요. 사할린 남부를. 러시아 땅 있죠? 지금 현재 러시아 땅에 사할린의 남반부 지역을 이런 바운더리가 있다면 요거 딱 때려서 요건 러시아 땅, 여기 일본 땅이 됐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거 할양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험에 나온다면? 자, 조선인이 사할린의 이주에서 살기 시작한 시점을 물어보는 거야. 네, 살기 시작한 시점이 뭡니까? 이 선택 지문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뭐라 불러야 돼? 언제 이후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지. 포츠머스 조약 이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 단어가 낯설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전엔 전쟁은 이런 게 있어요. 승리하게 되면은 땅을 떼어갖는 거 할지라고 그러죠. 땅을 떼어갖는 할지론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사할린 남반부가 러시아에서 일본 애들에게 띄워주게 됐다. 이게 포츠머스 조약이다. 포츠머스 조약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러일 전쟁은 누가 승리한 거죠? 일본이 승리한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러일 전쟁의 첫 출발지는 어디냐? 제물포가 어디냐? 제물포의 출발이라는 얘기야. 이게 출발점이라는 얘기야. 이게 출발점. 그래서 영차대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0, 1, 2 할 때 영차대전이라는 말을 써요. 제물포항 가보셨나요? 기념물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이런 제물포항에 뭐가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카페에서 1시간 죽 치는 건 잘하시는 분들이 한국을 안 가보셨고 그 기념물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발음이 안 좋은데 쌍테 뭐지? 도시 이름을? 러시아 도시 이름을? 상테푸르크인가요? 그 광장도 설치되어 있어요. 기념탑도 있고 발음이 좀 이상해. 상테푸르크? 하여튼 그런 광장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그 다친 러시아 병사들을 고치기 위한 병원을 했던 거기에 성공의 성당도 있어요. 인천 제물포 가면 요 세 개는 보고 와야 돼. 기본적으로. 인천 사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얘기하니까 제일 이상하죠.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남의 동네 얘기를 다 잘 알아. 저는 국사선생이잖아요. 그죠?
전국 팔도를 다 돌아요. 그러니까 그 수업도 돌지만 수업 이전에 떠나서 답사를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시절로 답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답사를 끊임없이 해요. 시간 나는 대로 답사를 해요. 이번 명절 때도 답사를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자 돌아다닙니다. 네. 남들은 그렇게 재미없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미쳐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다니는 거니까. 뭐 이거 말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많은 도시도 돌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물포에 한번 가신다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네. 기억을 했다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상트페테부르크? 이제 상트페테부르크? 상트페테부르크 광장이 여기 있어요. 발음은 약간 어눌하지만 네. 이해는 갈 겁니다. 네. 그만큼 그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100주기가 되는 해에 이러한 광장들을 러시아 애들이 인천광역시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만들어 설치했어요. 인천광역시가 손을 든 게 아니고 네, 러시아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을사늑약하겠죠. 자, 보통 이제 을사조약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강제로 우리가 약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강제 늑자를 써가지고 우리는 을사늑약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1905년 11월입니다. 그 앞에 항상 알아야 할 거 뭐라고요? 789 가영포 조약이 있다는 사실.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출제자들이 선후관계 물어볼 때 가영포 789 그 다음에 11월에 을사늑약이 있습니다. 을사늑약을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핵심 내용 예교권 박탈입니다.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예교권 박탈이 아니라 박탈. 예교권 박탈. 이거 읽으시 끝나고 제가 그 오탈자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좀 이따 복사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했다. 통감부 하나 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을사늑약 때 통감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예교권 박탈. 그러나 실질적인 의교권 박탈 언제라고 보고 있다고요?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기 이해가셨죠? 네, 이미 한일 의정했을 때 네, 이미 예교권이 이미 넘어갔어요. 실질적인 공식상에는 이제 통감부가 설치되고 예교권이 박탈될 시기는 을사늑약이다 보시면 돼요. 그게 박탈되었다. 통감부에 어디 설치된 줄 아시나요? 통감부에 어디 설치됐나요? 이치. 이게 1905년이잖아요. 1910년에 우리가 뭐가 되죠? 한일 병합이 됐죠. 이때 설치한 건 뭐예요? 이건 총독부라고. 이거 구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구분해야 돼. 통감부와 총독부는 달라요. 통감부는 일본의 천황의 명령을 받아서 지휘한 애들이에요. 얘들은요, 천황의 지휘 없이 그냥 스스로 칙령과 제령을 다 만들 수 있다고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게 총독부예요. 본인 스스로가 법을 다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총독이에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 설치했는지 알아야 돼, 이거. 그래야 문제 뒤에 있게 풀려. 이게 남산에 설치됐고, 여기 경복궁 정문에다가 때려잡은 거야, 이거. 자, 이거 봐봐. 남산에 설치할 때 비용 얼마 들어갔어? 인테리어 비용? 1,300만 원 들어갔다고. 이걸 누구한테 이 비용을 다 떠맡겼어? 우리 조선에다 떠맡겼다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국가의 빚이 됐다고. 국채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1907년부터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국채 보상운동이 벌어진다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여러분 학원 앞에다가 카페를 하나 1억짜리 들어서 인테리어해서 내가 카페 오픈했어요. 근데 제가 1억을 투자는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1억을 다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아니 선생님이 카페 1억 투자했으면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망하든 흥하든 본인 책임지는 건데 왜 그 비용을 인테리어 비용을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케이스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가 사무실 오픈하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을 해서 1,300만 원이 들었어. 근데 이걸 우리에게 떠넘겼어. 야, 니네들 통치하기 시설을 만들다 보면 1,300만 원 넣는 거야. 니네들이 그 비용을 충당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의 빚으로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채가 됐다고. 국가의 빚이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구에 출발해서 국채 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고. 국채 보상운동 1907년 이거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된다고.
아, 남산에 건물 지을 때 비용이 1,300만 원이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국채 보상 운동이 벌어지는 거군요. 여기 이해 가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민영한, 그 다음에 홍만식, 그 다음에 조병세가 자결했어요. 타임 잡아야 돼. 자결하는 사람이 2번 나와. 정미칠조약에도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을사늑약에도 자결하는 사람이 나오거든. 요거 잡으셔야 돼. 통감부 설치, 그 다음에 민영한, 홍만식, 조병세, 자결. 그 다음에 1907년 정미칠조약 한번 보겠습니다. 정미칠조약. 아, 이것도 넘어가기 전에 하나 하자. 을사늑약의 그 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죠. 5사람은 이걸 보통 뭐라고 하죠? 을사오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을사오적. 을사오적.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이한용이죠. 이한용은 정림협회에서 열렬한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였는데 을사늑약 이후부터 친일로 돌아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이한용이기도 합니다. 이한용. 그 다음에 박재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드래곤. 지드래곤 얘기했더니 수험생들이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근택. 권중현. 요걸 꼭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다 이한용은 다 알거든요. 출제에 따라 이한용을 던져주지 않고 이지용을 집어넣어요. 이지용이 누구지? 이렇게 외우기 좋아. 지드래곤. 일단 지드래곤 나오면 일단 을사오정 얘기하는구나. 을사늑약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구나. 살짝 우리 시험용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좀 연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상하는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 가겠습니다. 정미칠조약 1907년 7월 달에 차관정치라고 되어 있죠. 그게 행정권 박탈화 되어 있죠. 자, 우리 장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지, 그죠? 장관은 행정의 총 권한을 다 가진 거잖아요, 그죠? 요즘 이게 우리나라 무슨 장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밑에 차관이 있잖아요. 근데 장관은 우리나라 사람 다 임명하는 거예요. 대신에 문제는 허수아비로 만들어. 차관은요, 일본인으로 임명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치의 모든 행정권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차관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관 정치는 결과적으로 행정권 박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장관은 우리나라 사람 쓰되 허수아비로 만들고 차관들이 정치를 다 하게 됐다. 이게 정미칠조약. 그리고 결정적인 이제 고종퇴역 군대 예산이죠. 그렇다면 그 정미칠조약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헤이그 뭐 특사든 밀사가 됐든 뭐 같은 말인데요.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죠. 이 사람들 아시죠 다? 이종, 이준, 이상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돼서 우리의 처한 상황의 부당함을 전국의 세계 여러 나라에 호소하고 갔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죠. 그리고 얘네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계 유수의 기자들에게, 프레스들에게 자신의 나라들의, 우리나라들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많은 홍보가 됐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고 일본 애들은 고종을 퇴위시켰다. 그리고 군대마저 없애버렸다. 이게 정미칠조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자, 그리고 시위대 대장 박승한이 자결됐다. 네, 박승한은 자결에 별표 안 하겠습니다. 자주 나와요. 이게 시점을 끊임없이 물어봐요. 박승한 자결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기후각서. 늦게 오신 분 466쪽이에요. 헤매고 계시는데 466쪽이에요. 기후각서 갑니다. 1909년 7월에 기후각서. 사법권 박탈. 그 다음에 감옥사무가 이관되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한용이가 사인해 줬어요. 네, 이한용의 서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기후각서도 우리나라 사법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옥, 형옥사무가 더 넘어갔다. 그 다음에 1910년 6월 경찰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경찰권이 박탈되었다. 이건 특히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1910년 6월에 경찰에 관한 권한마저도 일본에게 넘어갔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한일 병합이 이루어졌다. 한일 합병이 이루어졌다. 예전에는 한일 합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지금 한일 합방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합방이라는 것은
남녀가 좋아야 합방을 하는 거야. 근데 일본과 우리가 조화 사이가 안 좋지. 합방이라는 용어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합병 또는 병합 또는 경술국치라는 단어를 써요.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을 경술국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총독 정치가 이루어졌다. 천황으로부터 뭐 지시받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칙령과 재령을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총독 정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권 또는 국권이 상실됐다 얘기하죠. 주권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국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꼭 있어요. 그죠? 네. 국권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물어볼게요. 물어봤더니 다 모르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 써드릴게요. 국권이 뭔지. 우리나라에 뭐가 상실됐다는 얘기지? 국방이 날라갔지. 그지? 이제 여러분 밑에는 이제 이해 가지. 무슨 말이 나올지. 뭐가 나올 것 같아? 요거 뭐 같아? 요건요. 잘하네. 이건 돈이지. 이건 뭐. 요거 통상 이 5가지를 갖다 우리는 뭐 국권 또는 주권이라 불러요. 국가의 권한. 이게 다 상실되었다. 국권이 상실됐다. 1910년에 국권이 다 상실됐다. 그리고 1910년부터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에 무단 통치가 시작됐다. 무단 통치. 무력을 통해서 단호하게 우리를 제압하는, 즉 군인들인 헌병을 통해서, 군 경찰을 통해서 우리 민들을 갖다가 통치하는 무단 통치, 일명 헌병 경찰 통치 시기 또는 무단 통치 시기가 1910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내용은 이해 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그걸 맞출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숙제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했던 메모든 그 다음에 쭉 흐름을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흐름, 내용, 그 다음에 선후광의 순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가타 타네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통상 우리 메가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 하게 되면 합해 정리입니다. 시험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메가타에 관련된 부분. 아까 제가 여기 SM 적어놓은 거 기억나시죠? 네. 고문 정치가 드디어 메가타에 들었다. 메가타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합해거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백동화예요. 백동화를 이렇게 상중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상중하 세 가지 나눴다는 거예요. 상은 일본 엔화하고 막 교환을 해줘요. 네, 막 교환이 돼요. 이게 상이란 말은 합해의 질을 얘기하는 거야. 흉터가 났다든가 상처가 났다든가 찌그러졌다든가 요거 없다는 깨끗하다는 거야. 새 합해에 가까운 거죠. 요건 막 교환해 주겠다는 거야. 요건 깎으겠다는 거야. 2분의 1, 3분의 1로 깎아서 지불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중에 해당되는 합해고요. 하는요, 아예 교환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고물로, 키로 달아가지고 그냥 고물 취급받는 상태가 백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보면 일본인 지주들이 우리나라에 일본인 친일했던 애들 있죠? 친일했던 애들은 이미 이 사실을 미래서 알고 화폐를 처분했어요. 처분했더니 미래서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는 얘기. 자, 결과적으로 이 화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지주들과 특히 상인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게 메가타 화폐 계획이에요.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메가타 화폐 계획이 언제쯤인지 그 시점 하나, 고문 정치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자, 국권 상실 부분 같아요. 밑에 국권 상실. 자, 국권 침탈, 사법권도 박탈됐다. 육군 대장 출신이 통감이 부임됐고 경찰권마저 부임되기 시작했다. 순서를 쭉 잡으시면 되고요. 일진회, 친일 단체인 일진회가 한일 합방의 청원서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일 병합이라는 단어도 여기는 합방이라 쓴 이유는 이네들이 쓰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것 뿐이에요. 한일 합방이라는 것을 청원서를 설명서를 발표했다. 그 다음에 한일 병합,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한국 병합 조약에 서명하게 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권이 완전히 상실되게 되었다. 행정상의 결함, 행정령 어세를 했다.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어세를 쓴 게 아니라 행정령 어세를 활용했다는 것은 마지막 사인권자인
황제의 권한이 황제 권한으로서는 황제 권한으로 만든 어세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순종 황제가 미서명했다, 서명하지 않았다, 무효라는 거죠. 조약 제목이 치규다. 뭐랄까요? 치규란 말은 임금이 그저 말하거나 쓰는 포고문 정도다. 살짝 이렇게 써놓을까요? 포고문. 임금이 말하는 포고문 정도다. 예교 문서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건 무효다, 치규라,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을사늑약 이후의 활동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을사늑약 반대운동, 민영한, 홍만식, 조병세가 아까 자결했다. 을사 때 자결한 사람이야. 정미 때 자결한 사람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정미 때 아까 누구랬죠? 박승환입니다. 시대 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합니다. 그 다음에 황성신문에 을사늑약 이후에 장지연이 시리아 방송대국을 실어서 국민항쟁을 호소했다. 시리아 방송대국,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렇죠. 오늘 목노아 크게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목노아 크게 울부짖는다. 오늘 목노아 크게 울부짖는다. 요건 항성신문 플러스 밑에 하나 적을까요? 항성신문 플러스 대한매일신보라 적을까요? 제가 이것까지 다 기록을 해서 했는데 순간 빠졌나봐요. 대한매일신보에도 같이. 영어 문제는 재작년 우리 수능 기출문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보는 수능 기출문제에 나와가지고 복수정답을 처리해야 됐죠. 항성신문에만 이 시리아 방송되게 논설이 실린 게 아니라 대한매일신보에도 같이 실렸던 거다. 그래서 복수정답 처리됐던 부분이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이게 출제가 잘 안 돼요. 이유는요, 장지연이 친일 임명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한 10년째 아직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출제 확률이 일단 떨어진다고 하고 생각하시라고요. 공부를 할 때. 아, 이건 안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재작년에 수능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 출제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이 출제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요. 오른쪽 오적암살당. 나철, 오기호 등이 매국노를 습격하고 일진회를 공격하는 오적암살당. 예. 오적 있죠 여기? 예. 이 오적들을 암살하는 암살단을 만들었다. 누가요? 나철과 오기호가.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집단이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인가요? 천주교, 대종교? 대종교애들. 예. 당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대종교애들이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다. 그 다음에 항일 의사의 의관 보겠습니다. 장인한 전명훈이 미 예교고문 스티븐슨을 저격 살해했다. 장인한 전명훈. 뒤에 또 나와요. 그때 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장인한 전명훈이. 그 다음에 안중근.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꼭 잡아야 돼요. 1909년을 잡아야 돼, 그거. 1909년. 예,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이유는요? 옆에서 살짝 땡땡하시고 동양평화론 적습니다. 동양평화론. 동양평화를 깨뜨렸다는 거야. 왜? 만주 지역을 동양평화지역으로 설정하고 싶었던 생각이 안중근이야. 근데 러시아하고 일본이 팽창하게 되면서 만주 지역을 갖다가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을사늑약이야. 그러니까 앞에 적어야 돼. 안중근 앞에다가 적어야 돼. 아까 뒤에 거 적었죠. 앞에 거든. 안중근 앞에다 적어야 돼. 1905년 을사늑약의 영향을 받았다 적어야 돼. 안중근은. 1905년 을사늑약의 영향을 받은 안중근이 1909년에 만주 하얼빈에서 이 일을 실행하게 됐다.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 되는 이유, 을사늑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감정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동양평화론을 가지고 있었던 만주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 일본과 러시아들이 독점하는 상황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 그 다음에 이재명. 매국노 이한용을 명동성당에서 습격에 중상을 입혔다.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고요. 지금 올해나 내년에도 시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 정치인 이름하고 같아가지고요.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병활동. 원용팔, 정용기, 민종식, 신돌석. 신돌석은 꼭 잡아야 돼요. 신돌석. 왜요? 평민의병장이니까. 꼭 잡아야 돼요. 경상북도 영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울진 삼척 추가해다. 영해 플러스 울진 삼척,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영해라니까 어딘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 지역에 주로 활동했다. 이게 수능에 한번 출제가 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신돌수 활동했던 무대가 어딘가요? 1번, 2번, 3번, 4번 2번이 정답이 돼야 돼. 옆에 살짝 지도도 그려. 네, 수능에도 한번 기출됐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나왔을 경우에 틀리시면 안 되잖아요. 글로만 공부하다 지도를 던져주면 익숙하지 않아서 틀릴 수가 있다는 거지. 네, 요 지역에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체이켄 잡아야 되겠죠. 체이켄도 빌편해야 되겠죠. 체이켄. 이건 전라북도 태인입니다. 전라북도 태인에서 네, 의병활동 시작됐다. 태인 잡으셔야 되고요. 이때 연세가 70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900년 초 70 나이에 돼가는 거잖아요. 70 나이에 의병활동. 지금 70 가지고 의병활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건강해졌지만. 근데 문제는 체이켄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스승님이 전라북 태인까지 내려갔다고 서울에 있다가. 그럼 제자들이 어디로 다 모여야 될까? 아니, 스승이 노구를 끌고 전라북도까지 내려가서 이거 하잖아요. 의병활동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체이켄의 제자들이 태인으로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안 모여? 자, 우리가 꼭 같은 상황이야. 선생님이 전라북도 태인까지 내려갔어. 의병활동 하겠다고. 여러분 와야 돼? 안 와야 돼? 여러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와야 돼? 안 와야 돼? 빈말이라도. 가야죠, 선생님. 왜 그러세요?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노구를 끌고 70 노구에 가는데 안 가겠습니까? 가야죠, 당연히. 빈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대부분 생각은 지랄이네, 이렇게 하겠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겠지만, 이때 체이켄의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때 싸우게 돼요. 근데 이게, 일본군하고요, 우리 강군이 같이 와요. 그래서 체이켄이 뭐라 불러요? 일본군과 맞짱을 튼다면 맞짱을 터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강군이 거기 섞여 있다면 이건 같은 동족끼리 할 짓이 아니다. 손들어 항복해요. 항복한다고요. 그걸 체포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쓰시마까지 압송이 된다고, 일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는데 너희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해서 굶어서 죽는 아사를 당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요. 최근의 학설은 70 노고구니까 아사가 아니고 아마 질병이 있지 않아서 음식을 못 먹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설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일단 기록상으로는 일단 아사로 보시면 돼요. 스시마까지 압송되었던 인물. 그 다음에 헤이그 밀사 보겠습니다. 이상설, 이중, 이준. 자, 볼게요. 이이종은 국내에 있었던 사람이야. 국내에서 판사를 하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올바른 판단이고 일본인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판사에 잘린 거야, 쉽게 해서.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지. 자기 주관을 가지고 판결을 했던 사람이니까. 국적을 떠나서. 이게 이제 잘린 사람인데 헤이그 밀사를 파견해야 되는데 고정임금이 누구를 파견할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판단해 봤을 때 그래도 이런 인물이 괜찮겠다. 이종을 콜하죠. 가겠느냐?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혼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옆 앞에는 이상설이, 이상설은 어디에 있었냐면 연해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종이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이상설을 만나기 위해서 연해주를 간다고. 그리고 이상설도 거기서 합류하게 돼. 이상설도 합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문제는 우리말밖에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네덜란드 해외 가는데 우리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영어 몇 마디 짧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얘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준을 만나라고. 이준은 어디에 있었냐면 러시아에 있었어요. 러시아 모스크바하고 아까 얘기했던 상트페테부르크인가요? 그 지역에 있었다고요. 이준이 누구냐면 이범준의 아들이에요. 이범진의 아들이에요. 챗너파였던 이범진의 아들이에요. 이범진은 그때 당시 러시아 외교관이에요. 이 사람을 지목한 이유는요. 이 사람이 7개국어를 한답니다. 이 시대에 7개국어가 가능할까요?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근데 7개국어를 한다는 거. 왜?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외교관을 따라다 보니까 러시아도 갔다가 영국도 갔다가 프랑스도 갔다가 각 나라별로 돌아다 보니까 7개국어를 한 거야. 중국어 7개국어.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만나고 가다 보니 이미 남북 세계 평화의 이미 오픈돼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늦게 도착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 파견됐다는 사실을 알았던 일본의 밀서 앞에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입장을 못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얘네 할 수 있는 거 뭐겠어요? 기자들 불러서 우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세 사람은
큰 역할을 했다. 근데 다행 불행인 것은 여기에 이준 열사가 사망을 하게 돼요. 네, 사망을 하는데 검정색 반점이 온몸에 나타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과 관련된 혹시 의문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준 열사의 죽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태극 밀사의 대가가 고정이 좀 대가가 크죠. 강제퇴위, 그 다음에 군대산. 가끔 강제퇴위가 먼저입니까? 군대산이 먼저입니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강군입니다. 강제퇴위, 군대산입니다. 이런 디테일이 틀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길게 좀 했죠? 조금 쉬어갈까요? 네, 쉬겠습니다.